지난 주말 도심에 여성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가 넘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신종 사이버 범죄인 이른바 몸캠피싱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7일 있었던 여성들 시위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또 낙태죄 폐지 시위 등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젠더 평등 시위였던 건데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홍대에서 누드화 강의 때 그 남성 모델의 사진이 유출이 됐죠. 쉬는 예, 시간에 누워 있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이제 그 화제를 그러니까 관심을 끌면서 경찰이 이제 그 수사에 착수를 했고 예. 동료 모델이 이제 유출자로 촬영자와 유출자로 이제 그 밝혀진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여성들이 남성이 피해자니까 이렇게 빨리 수사가 되느냐,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관심이 크게 없더니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성차별적인 시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이 시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여성 몰카 범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네. 또 낙태죄가 지금 합헌 여부가 위헌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것도 이 그 시위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그 집회 시위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홍대 몰카 사건이 이게 뭐 성차별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가 된 것은 예.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부 그 참가자들이 뭐 비판 목소리를 낸 거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을 거꾸로 하면 이제 곰이 되는데 이게 일부 사이트에서 문 대통령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칭으로 쓰는데 그런 호칭도 나오고 그리고 뭐 좀 그 여성 혐오, 뭐 남성 혐오 이런 것 같은 남녀 간에 좀 극단적인 대립하는 그런 목소리도 일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화역 페미니스트들의 시위의 경우에는 벌써 세 번째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이제 그 화제성이 커지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이 몰래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집회 많은 뭐 경찰 추산으로도 10,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래 단일 여성 이슈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 여성 몰카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영상과 그런 그 뭐 동영상들이 유출되는 데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관련 정부 기관에서 좀 등한시했던 안일하게 생각했던 뭐 이런 너무 뭐라 그럴까요? 또 이런 것을 좀 당연시했던 뭐 하류 문화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화가 났고 또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집회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제가 된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차별 편파 수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어떤 풍자 퍼포먼스였는데 이게 좀 과했다 하더라고요.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 문을 거꾸로 한 예. 곰이라는 비하하는 지칭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재기하다라는 거는 이건 참 그 2013년에 그 남성연대 대표였죠. 고 성재기 대표가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죽음에까지 이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재기 대표의 이름을 따서 뭐 재기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스스로 목숨을 끌어라 뭐 이런 그 뜻이 된다는 거죠. 뭐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이것이 좀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냐. 본질은 몰카 범죄에 대한 거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그 뭐
여기서 포르노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예. 성으로 이렇게 사물화하는 오직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문화에 대한 경종 차원에서의 집회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런 이제 정치인 어떤 대통령에 대한 그 좀 금도를 넘은 표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참가자들은 이거는 너무 도를 넘었다. 한쪽에서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게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희화화된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는 침묵하다가 왜 문재인 대통령만 감싸느냐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마치 이것이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보다는 지금 손가락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은 좀 본질을 벗어난 논의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거는 이제 여성 이슈로 언제나 이런 뭐 투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여성의 투쟁의 역사는 늘 굉장한 반발을 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런 그 이슈가 좀 그런 이전에 다른 뭐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도 같이 좀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여성에 대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 지금 여가부나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봤다고 보입니다. 주요 핵심이 짚어주시는 것처럼 몰카 범죄와 같은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그렇죠. 호소하는 내용일 것인데 예. 점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별 문제가 많이 좀 대두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집회에서 또 불똥이 튄 게 바로 여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SNS에 이제 관련된 발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나 그 김붕현 행안부 장관은 각 그 부처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소회를 밝힌 거예요. 예. 저는 뭐 그거는 지극히 그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목소리였고 그리고 지지라는 게 그것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지는 아니잖아요. 본질에 대한 거니까 여성 몰카 범죄라든가 이것이 불법 유출된 그 사이트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해임 얘기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자일수록 좀 이제 발언 하나, 뭐 글 하나에 좀 신중해야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뭐 그 이수희 변호사께서 여성이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뭔가를 사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위는 좋지만 그 목적이 좀 변질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성 시위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시는지를 좀 듣고 싶네요. 뭐 이제 이 문제 자체를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성 몰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남성을 혐오하거나 또 이 집회에 대해서 또 남성 측에서 또 여성 혐오적으로 바라보거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대립하는 시선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굉장히 지양돼야 할 그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예. 이걸 통해서 지금 여가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몰카 피해자들이 이전에 본인의 개인 돈으로 그 영상들을 삭제하는 일을 해야 했다면 그것이 월 한 200만 원 이상씩 들어갔거든요. 그걸 또 주기적으로 돈을 주면서 삭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정부의 돈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피해자 예. 본인 돈이 아닌 이런 정책들은 지금 여가부가 애써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거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성을 오로지 이런 성적 대상화하는 이런 좀 그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사실 이번 이 시위가 단초가 됐던 게 앞서 짚어주셨던 홍대 몰카 사건이 단초가 됐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몸캠 핍싱이라는 것일 텐데 사실 이런 몸캠 핍싱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유독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통계를 보면 지금 2015년에 몸캠 피싱이 102건이었으면 2017년에 1234건, 한 12배가 증을 했다는 됐네요. 거예요. 예. 이게 또 그 주목할 것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거죠. 시청자분들 몸캠 피싱이 뭐냐 하실 텐데 보이스 피싱이 전화해가지고 막 그 위급하게 만들어서 돈을 붙이게 하는 거라면 몸캠 피싱은 처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채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성적인 호기심을 막 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어떤 노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나 이거 퍼뜨릴 테니까 돈을 내놔라 하는 그 범죄가 몸캠 홍대와는 피싱이거든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네요. 예, 홍대 사건은 그냥 유출을 해가지고 뭐 그 업로드 시키면서 돈을 자기가 챙긴다든가 이런 거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돈이 목적인 거고, 근데 그 이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죠. 이 영상에 뭐 언제 어떻게 떠돌아다닐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전에가 성인이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이제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 좀 치기 어린 그 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이게 검찰이 이에 대해서 엄중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일단 처벌이 강해야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화되는 정도가 저희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이게 그 자기가 노출한 영상을 보낼 때가 이게 자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성폭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우리 판례에서는. 그래서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럼 아동학대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그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이제 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그 이외에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특히 이제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정말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은 뭐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현배 여가부 장관도 이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벌금이라든가 집행유예가 없이 실형으로만 선고될 수 있도록 좀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다. 법원이 그런 그 입장을 한번 낸 적도 근데 있습니다. 이 몸캠 예. 피싱이 검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더 어려운 겁니까? 서버가 다 외국에 있고 그리고 그 가해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점조직처럼 조직화되어 있고 예.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개는 이제 가짜 명의로 하니까요. 그래서 가해자를 찾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나 크다는 것이 이 몸캠 피싱 문제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70대 가장이 복면 강도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이 그 청부 살인을 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난 2일 날 오후에 그 잠을 자던 그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이 이제 강도에서 죽은 걸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도는 부인이 청부 살해를 요청한 사람이고 그 부인과의 관계는 이제 채권자 채무자라는 거죠. 5천만 원을 빌려간 채무자인데 그 채무를 탕감해주고 뭐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사업자금을 대주겠다 이런 약속하에서 남편을 죽여달라라는 이제 그 교사라고 그러죠. 그런 예. 청부 살해를 받고 이제 결국은 그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났는데 경찰이 이제 이 중에 뭐 CCTV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 직접 살해한 사람을 잡고 보니까 좀 그 부인이 또 그리고 부인이 아무래도 남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본인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자수를 하고 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겁니다. 예. 이제 청부 살인을 의뢰받은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생각이 들고 지문도 남기지 않고 굉장히 좀 준비가 철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꼬리가 밟혔다는 건 뭐 그만큼 뭐 주변의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와서 이동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많다 하더라고요. 예, 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기사들에 봐도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찍힌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들도 있고 또 요즘에 우리가 또 과학 수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성과로 직접 살해한 사람을 잡힌 걸로 보이는데요. 네. 모든 걸 떠나서 아마 이 잡은 경찰이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 부인이 69세로 알려졌는데 본인의 주장은 내가 40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남편이 비누 하나까지도 쓰는 것까지도 간섭해 가면서 살아서
나와서 그때 지금 한 5천만 원 딸내미가 그 저축해놓은 돈을 이 직접 살해한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돈을 못 받은 거가 문제가 돼서 아마 부부싸움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난 부인이 청부 살해를 뭐 요청을 했다는 건데 글쎄 모든 걸 떠나서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단순한 금전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그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다는 건 뭐 그 관계도 좀 살펴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뭐 살인 공모한 거라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해요. 그런 살해의 공동 정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그 직접 살해한 사람의 부인도 옆에서 방조한 혐의가 있어서 부인도 살인의 방조로 지금 이쪽은 그 부인까지는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가정 폭력으로 이 문제를 뭐 감해달라, 내 책임을 감해달라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가정 폭력의 피해 여성이 우발적으로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조른다든가 하는 그런 가정 폭력 피해자의 전형적인 사례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